짧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심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3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37번째 37망통. 요 다음 번째는 38광땡. 자, 진짜 이 37망통이면 지옥이고 38광땡이면 천당이거든. 우리 사회가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예. 맞습니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심쿵쌤. 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예. 자, 그리고 진짜 역사 강사를 한번 해보죠. 역사 특강 강사.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예. 심 선생 뒤꿈치나 따라다니는 거죠. 자, 오늘 시작할 대목은 제 17강. 최강욱 변호사. 예, 계속 껌붙고 있는 최강욱입니다. 예. 17강 식민지를 둘러싼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공업정책. 네. 재밌어요.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게 카톡을 하다가 예. 느닷없이 예. 정말 요즘은 사진 찍으러 가는 여행을 안 가잖아요. 이제 개념 있는 여행을 찾아가거든. 예. 그래서 우리가 전국구 여행사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의미 있는 여행을 가자.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 안중근 의사의 거사의 흔적을 찾아서. 1월에 가면 그게 또 그 빙등제예요? 빙등제. 하얼빈? 예, 하얼빈. 예. 하얼빈을 가야죠. 그 유명하죠. 그 하얼빈 차디찬 감옥에서 옥사했다 그러니까 그 차디찬 감옥을 가보는 거야. 그 루이슨. 아니 박근혜 대통령 하얼빈에서 그 교정 안 했죠 끝까지. 그럼요. 그 하얼빈 가서 우리가 찾는 데까지 찾아보고 그럼. 정이 없으면 이제 류순까지 가서 얼마나 먼지도 확인해보고. 아니 8.15 그 경축사가 잘못됐으면 이 양반들이 독재자의 그 데자뷰가 있어갖고 사과를 하면은 안 되는 줄 알아요. 정치권에서도 사과하지 말라고 그게 철칙처럼 있는데 네. 21세기 리더십은 아주 절대군주의 리더십이 아니라 내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인정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고 나의 잘못을 함께 고쳐나가면서 우리 좋은 삶 만들어나자. 그래서 이게 공개거든요. 공개와 공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8월 15일 날 경축사 잘못했으면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명백히 틀린 건데. 예. 그리고 그럴 때는 참모가 틀렸습니다. 네. 누가 써준 사람이 틀렸습니다. 그게 아니고 참모들이 제대로 써줬는데 이것은 내가 고집을 펴서 이거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고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지율 막 올라갈 거요? 바랄 걸 바라셔야죠. 그 양반이. 개돼지들한테 사과한다는 건 그 역사에 없는 거지. 바랄 걸 바라는 거 이게 발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제 역사 개그까지. 훌륭한데? 바랄 걸 바라야죠. 그러면 그게 말씀하시다가 왜 정치권에서 사과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꼭 뭐 지가 완전 잘못했어도 뭐 유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잖아. 예. 그 왜 그래요? 사과하면 지가 호구 잡힌다고 돼서 그러는 거예요? 사과하면 네. 계속 사과할 일이 있고 밀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계기로 해서 자꾸 밀린다. 예. 근데 사과하고 진정성 있게 노무현 대통령 뻑하면 사과했잖아요. 네. 수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 국면 넘어가고 그랬던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이제 잘못된 인식들. 그러니까 머리가 이게 그 고체 상태가 된 거야. 유연하지가 않고. 아니, 저는 정치가 제 이성에 어린 나이에 처음 들어왔던 게 전두환 대통령 말기부터였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제 기억은 그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오면서 시즌이 되면 대통령들이 이렇게 사과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이전 정권부터 사과라는 단어는 정말 찾아볼 수가 없는, 그래서 전 너무 낯설은 문화예요. 어쨌든 뭐 그 사람 얘기를 우리가 길게 할 건 없고 그 사람 광팔아 줄 일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미 있는 예. 개념 있는 여행사를 해서 최강욱 그 역사학계의 거두 최강욱 변호사와 법조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개념적 발언에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지. 요거를 오지명 선생님 살아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건 전국구에서 한 걸 왜 진가역에서 사과를 해? 아니에요. 진가역에서 했어요. 진가역에서 했어요? 어디서 했는지도 몰라. 여기서 했어요. 오지명 선생 백산 아니죠 선생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역경. 제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나 그랬구나. 살아계신데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그 댓글로 쓰더라고. 맞아요. 우리 그 서민들의 애환을 잘 표현한 그러한 그 아주 훌륭한 엔터테이너 오지명 선생님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고 더 건강하십시오. 예, 더욱 건강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좀 주시고 적어도 파란 집에 있는 분보다는 훨씬
죄송합니다. 파란 집에 있는 분하고 미천하게 비교를 해갖고. 아니 우리가 하여튼 악착같이 살아서 전두환 김종필보다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 대학교 선배님입니다. 되게 좋아해요. 오주명 네, 너무 좋아하는 배우.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서 역사의 현장에서 그걸 잘 해설을 해주면 예. 의미 있는 여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베트남 이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식민지를 뚫고 해방운동을 했는지, 그다음에 모택동 장정을 하면서 거기서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거를 아주 힘들지 않게 곳곳을 가면서 의미 있는 여행을 한번 찾아보고,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 또 심쿵쌤이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가면은 이제 최강욱 변호사가 가서 또 이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하고, 나는 깍대기로 늘 가고. 제가 그 전문가들 따라서 여행해 본 경험이 몇 번 있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책을 좀 이렇게 찾아서 봤던 두 분야가 지리하고 역사였거든.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이상하게 이렇게 항상 할 게 없으면 내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중학생, 고등학생들 사회과 부도를 갖다 놓고 이렇게 넘겨보고 이러면 되게 재밌었거든. 그냥 그거 자체가 이렇게 내가 상상이 되고 뭐 하여튼 그런 제가 이상한 취미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러다가 이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여행을 가보면 이게 이래서 그때 이랬었구나라는 걸 이제 단편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 현장에서 뭐 가이드북 같은 것도 보고 이러다 보면. 그쵸. 근데 진짜로 거기를 아는 분이랑 같이 가니까 제가 그 양반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나는 그냥 지리하고 역사라는 게 평면에 있는 2차원적인 책으로만 알았는데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결합이 되면서 딱 입체적으로 이게 딱 쓰더라. 그다음 시공의 개념을 위에. 뛰어넘는 4차원까지도 느껴지더라. 땅 위에 딱 이게 건물이 서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게 왜 이랬겠다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아람브라 궁전을 가보면은 되게 멋있는데 그게 이제 그 이슬람이 왜 그런 식으로 집을 지어서 그 안에다가 왜 그렇게 꾸몄으며 그다음에 그 무늬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 쫙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앞에서 사진 찍고 이거 그냥 사진 잘 나오나 색깔이 멋있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도 또 그걸 찾아보게 된다고. 그 사람이 몇 배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 그런 좋은 여행을 한번 하게 되면. 그런 게 사석에서 지금 얘기했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과 관련된 얘기들. 그게 동서양 문화의 중간 접합지대인데 왜 그런 것이 가능했는지.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책 안 봐도 되거든 사실. 이 역사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 남아있는 거지 머리에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가서 정말 이 20대 후반의 청년이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던질 때의 그 현장에서 그걸 생생하게 들으면 이건 평생 역사 공부 안 해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역사의식은 심장에 남는다. 오랜만에 멋있는 말을 멋있다. 하셨어. 아니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첫 작품으로 올해요? 올해가 아니라 내년 1월에 우리가 하얼빈을 가자. 1월에요? 하얼빈은 겨울에 가야지 제멋이에요. 추진력은 지금 10월이 벌써 넘어갔는데 1월 거를 아니 카톡에서 몇 마디 하신 다음에 지금 그러면 보자마자 방송에서 아니 여행사 또 잘하고 있는 양심적 여행사를 바로 M&A 해버리면 돼요.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어 그거는. 잘하는 손발이 있고 우리 심장과 뇌가 있고 그럼 되는 것이 뭐. 근데 이제 책을 다 좋고 다 동의되고요. 근데 책을 읽고 가는 게 사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니까 근데 이제 공부를 한 거 대비는 더 못 가본 케이스인데 가서 같은 공간을 느껴도 예쁘고 좋다라는 것보다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상상이 되잖아요. 상상돼서 이것저것 느낄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예전에 왜 한길사에서 로마의 이야기 히트치고 나서 그 로마 여행 그거 만들었었다고요 프로젝트를. 한길사에서 잘 됐어요? 잘 됐죠. 그거는 로마의 그 현장을 가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해주니까 그거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그걸 딱 보고 이거는 나중에 꼭 해봤으면 좋겠다 싶었던 게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 있잖아. 그렇죠. 그게 배경이 피렌체거든요. 되게 재밌잖아요. 피렌체. 거기 보면 막 그 문양이 이게 왜 있고 그림이 왜 있고 그래서 막 나오잖아요. 그거를 좀 실제로 보면서 책을 읽고 다니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리고 피렌체는 생각을 했는데 그 로마에서도 그 이탈리아에서도 스테이크가 제일 좋은데요. 그래요? 그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방문하는 내가 대통령이라니까. 거기 뭐 소가 옛날부터 그러면 유명했던 거예요? 그랬던 소고기가? 지역인가 봐요. 그 스페인은 세비야. 세비야는 투구가 발생한 지역 아니야. 그렇죠. 플라멘코의 고향. 거기는 이해가 되는데 또 거기 피렌체. 스테이크 최고예요. 두꺼. 일단 한 4, 5cm 돼. 구글맵에서 피렌체를 찾아보시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걸 아셔야 그렇지. 돼요. 이게 입체적인 지역이거든. 플로렌스만 나와. 왜 그래요? 플로렌스가 피렌체거든. 영어로 플로렌스라고 하니까 피렌체를 아무리 쳐도 안 나와. 아무 생각 없이. 구글맵에서는. 단박에 유럽살 써야 되겠다. 단박에 유럽사.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만들어서 살아있는
나는 36년 우리의 역사적 현장만 가도 이게 의미 있는 여행일 것 같아요. 아, 그럼요. 할 수만 있으면 진짜 좋은 거지. 맞아요. 군함도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 왜 무한도전을 보고 열광을 하면서 우리가 직접 그걸 가는 프로젝트를 안 만드냐는 거예요. 예? 그 연예인들만 가는 건가? 우리도 가자. 사실 비용도 훨씬 그러면 멀리 가는 것보다 싸게 들고. 그러면 그리고 의미가 있으면 그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거지. 좀 중요한 프로젝트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도 할 거예요, 우리가. 미리 책을 보고 와라.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 가서 한 20, 30명이 같이 가면 예. 퀴즈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 1등 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 여행에 이야. 50% 할인권. 오. 끝내주잖아, 그냥. 바로 팡팡팡 터지는 거. 전직 정치인의 느낌이 잘 안 들고, 예, 저도 이제 좀 겪어보니까 이게 사업가의 어떤 그런. 아이, 우리는 멀티테이너. 그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느낀 그 봉도사님의 가장 장점이 진솔함이라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진실성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한테 이렇게 진솔하게 다가가는 면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 원하는 걸 캐치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할 때도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이런 사업적인 마인드도 그렇잖아.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하면 사람 돈을 빼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쵸. 한계가 있을 수 우리 있는데. 돈 벌 이유가 없잖아요. 왜 돈을 그러니까. 벌어 우리가. 네? 그 점은 진짜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 그런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이제 막 변호할 궁리하고 전 자꾸 가르칠 궁리하고 막 이러니까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여행사에서 손잡고 신쿵 쌤과 최강욱 변호사 정봉주와 함께 그리고 두 분은 이제 낮을 책임져. 밤은 내가 책임지는. 그러시죠. 밤 때문에 히트를 칠 것 같은데요. 그럼 밤팀, 낮팀을 나눠갖고. 낮죠, 밤죠. 그리고 3박 4일, 4박 5일 같이 살면서 내가 얼마나 잠을 안 자는지 보여줄게. 얼마나 많이 먹는지도. 맞아. 끊임없이 먹고. 291쪽이죠, 책으로는. 네네. 예, 근데 책 보고 우리 얘기 들으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또 우리 내용 듣고 책 봐도 또 전혀 다른. 그렇죠. 이것을 바로 아까 최강 변호사 뭐라고 얘기했냐면 3차원, 4차원의 얘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여행까지 가면 진짜 그럼요. 살아있는 어떤 시민 역사 교육의 어떤 창출을 하는. 1타 4피라고 1타 4피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야구. 네 개 베이스를 다 돌아야 되잖아. 1타 4피. 그러네. 홈런. 그러니까. 네, 홈런 치는 거야. 자, 갑시다. 예, 오늘은 공업 정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우, 재밌어, 이거. 재밌으셨어요? 예. 이게 또 요즘 얘기랑도 연결.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늘 쟁점이 되는 식민지 근대화론하고 바로 부딪히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논리를 그냥 단박에 깰 수 있는 네네. 단박의 한국사의 단박의 공업정책. 네네.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 두 번째 이야기고요. 이제 그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왜 책하고 순서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냐고 이제 물으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용의 전개상 예. 책으로 읽을 땐 쭈르륵 가는 게 재밌지만 네. 들을 땐 또 이렇게 좀 바꾸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순서를 조정했고요. 그 공업정책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학교에서 그 체계적으로 가르치질 않아요. 네. 이유는 간단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체계적으로 공업정책을 운영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여긴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국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정책을 운영한다. 그냥 이용해 먹으면 그만인 거지. 그렇죠. 어떤 플랜을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시작부터 틀렸던 게 자꾸 뉴라이트는 공업 정책의 결과로 수량과 통계가 얼마큼 좋아졌느냐를 강조하지만 전체 그릇으로 보면 일본은 식민지 36년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식민지를 관리했던 적이 없다. 그 원칙부터 좀 갖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수탈. 전문용어로 빨대 대고 쪽쪽 빨아먹는 것만 관심이 있었지. 그렇죠. 너네가 어떻게 잘 살고 너네가 어떻게 근대화가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관심이 있었으면 체계화된 무슨 경제정책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성할 이유도 없고. 최소한 뉴라이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근대화를 조선에 이식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왜 조선의 근대화를 원했고 그걸 위해서 기초를 어떻게 다진 다음에 무슨 일을 해갔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근대화를 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백이 많은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 공업정책 해갖고 살짝 우리가 피해가려고 그랬더니 딱 읽어보니까 야 여기에 핵심이 있구나. 네. 그래서 일단은 굳이 얘기하면 10년대 때는 좀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는 건데 회사령이라는 걸 배워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보통 허가제라고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이 두 가지인데 신고제 아니면 허가제죠. 예. 그러니까 구성 요건만 갖추면 신고만 하면 장사할 수 있는 거. 이게 보통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할 때 벌이는 모습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10년대 때는 이제 다 허가제, 회사령이라는 게 허가제가 본질이거든요. 이게 시험 때는 그게 토지조사령, 회사령 두 개가 경제수탈의 아이템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령자 돌림으로 두 개 외우는 거잖아. 그래서 영자 돌림으로 두 개 외우는 거야.
일단은 요즘에는 그냥 토지 조사 사업으로 하고요. 회사량이 별도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그전에 토지 조사령이야? 네. 토지 조사령도 반포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건 옛날 땅을 뺏어갔다 이렇게 하는 학력고사 시대 때. 학력고사. 저, 영자 돌림이네. 아니 욕심 있으신 것 같아요. 조만간 한국사 강사로도 부수입을 올리겠다. 80년대 학력고사에 특화된 한국사를. 아니 그리고 이거를 인강정도 찍겠다 뭐 이런. 역사와 법을 접목시켜봐요. 그러니까요. 엄청 재밌을 거 아니야.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식의 회사령을 운영했고 그 외에도 뭐 산림령, 어업령, 광업령인데 전체적인 과정은 다 뭐냐면 이렇게 어떤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들을 다 관리하고 통합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장악해가는 거죠. 효율적으로 빨아먹기 위해서.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네. 운영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빨대를 꽂는 작업이지. 그렇죠. 운영이라고 하면 그거 봐라.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러고 말꼬리 잡거든. 그래서 빨대꽂기를 한다. 빨대꽂기. 정확한 표현 이제 수탈이나 착취인데요. 이제 빨아먹기 괜찮은 것 같고요. 이번 제목 나왔네. 한반도 빨대꽂기. 근데 가장 컸던 건 뭐냐면 임야의 60%가 국유림이 돼요. 그게 가장 큰 사건이에요. 왜냐면 왕토사상 같은 것도 있었고 해서 또 사실은 산내 임야가 누구 거냐, 네 거냐, 내 거냐를 따질 수가 없었잖아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소유 관계가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임야를 쫙 빨아서 이제 그 임야를 이제 국가가 소유하고 이게 되게 아이러닉하게도 나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박정희 시대 때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녹화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산에 나무 많은 거. 요게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게 좀 긍정적 작용이 됐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푸르게를 만들어주려고 한 건 아닌데 국유림 작업을 거쳤고 나중에 그걸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계승하니까 그 국유림을 바탕에다 우리가 녹화 사업을 열심히 해서 좋은 어떤 산야를 만들었다. 그럼 요 전에는 우리나라 이 임야 이런 게 소유 관계가 불분명하게 많았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왜 그 농업 사회에서 토지 개혁이 중요한 이유는 농토를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경제력이나 생산력이 농지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렇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산에 의지해 가지고 공동체적으로 이걸 거기서 이제 혜택을 받는 대상일 뿐이지 그걸 우리가 딱 갈라 가지고 누구 소유다 이런 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끽해야 이제 힘센 놈들이 뒷동산 같은 거 우리 선산이다 여기다 묘 쓰지 마라 이 정도였지. 그러니까 이제 뭐 전시과라고 해서 고려 때는 이렇게 관료한테 이렇게 땔감의 영역을 이렇게 줘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땔감도 이렇게 보이는 데서 이렇게 하는 거지. 저쪽 어디 올라가서 뭘 뽑아올 수는 없으니까. 그 지리산이 누구 거요? 그러면은 그거는 지리산 근처에 사는 수십 개의 그 군에서 그분들이 다 거기에 산나물 뜯고. 그리고 이제 정말 어려우면 들어가서 화전민 되고. 화전민 되고. 이 정도였던 건데. 그러니까 소유 관계가 없었던 개념이네. 그렇죠. 임야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왕 거라는 막연한 개념이 있었던 걸 이용한 거지. 애들이. 그쵸. 그러니까 나라 거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를 60%를 수용해버린 거예요. 국유림으로. 네네. 그렇게 됐고요. 근데 그러고 사실은 20년대 때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운동 얘기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20년대로 들어오면서 일본에서 회사량이 철폐가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관세도 철폐되고 은행령이 통과되는데 핵심이 뭐냐면 10년대 기간을 통과하면서 일본의 공업화가 빠르게 진척이 돼서 일본의 미쓰이나 미쓰비시 같은 공업 회사들이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위기인동식 기회죠. 회사량이 철폐가 되니까 우리가 조금 자유롭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데 반대편에서 이제 미쓰비시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나마 있던 것도 날아가 버릴 위기에 처한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이제 또 하나의 아주 걸출한 독립운동가였던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에서 물산장려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당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해놓고 나서 갑자기 재벌들이 식당 차리는 거하고 비슷한 거지. 그러면 이제 식당 원래 하던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미쓰비시 같은 게 들어오면서 그나마 없었지만 아주 소규모의 민족 자본도 짓밟는 거지. 짓밟고 박살내기 시작하는 그런 위기의식에 이제 쓰니까 물산 장려운동을 하자. 바로. 우리 걸 쓰자.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조만식 하면 저는 이게 약간 여담인데 재밌는 게 이분이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알려진 지도자는 아닌데 실제로는 소위 말하는 이분은 언제나 국내파세요. 그러니까 해외로 거의 안 나가셨고 예. 국내에서도 거의 평양에만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한국의 간디, 그러니까 비폭력 평화운동가로도 아주 유명하고 드라마 주제로도 많이 나오신 분 아니에요? 그럼요. 항상 꼬장꼬장하게 생겨가지고 동그란 안경 쓰고 머리띠 딱 두르고 나오는. 맞아요. 네.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해방공간에서도 나중에 우리 현대사 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제 어디냐 그 평남 건준이 같은 거 이끌면서 예. 김일성과 이제 코어를 하면서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지도자로 활동하셨어요. 우파의 대표자로. 우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뭐야 반탁운동하면서 체포가 됐거든요. 근데 참 재밌던 게 그 시점에 남한 쪽에 남로당에서 김상용하고 이주화라는 아주 예. 유명한 공산주의자 두 명이 예. 체포가 돼요. 예. 그래서 그때 나왔던 제안이 뭐냐면 막교환하자. 아. 그러니까 이쪽이 워낙 거물까 박헌영의 비견이 되는 김상용 이주하니까 얘네 둘을 주고 조만희 선생을 데려오자. 남으로 데리고 오자. 근데 이거 누가 거부했는지는 아시겠죠? 이승만이 거부했겠죠. 그래서 계속 슈킹 얘기하셨대. 그래서 고 일화랑. 예. 그러니까 왜냐면 내려오면 슈킹의 아버지. 그냥 이제 강력한 정적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거부했다. 그 슈킹을 안 한 진짜 우파 지도자가 오니까 슈킹 해먹은 놈이 불안한 거지. 그렇죠. 그때쯤 되면 왜냐면 간신히 이제 김구를 거의 무너뜨리고 그렇죠. 김규식 바보 만들어서 누가 봐도 내가 이제 완벽한인데 얘를 바꾸자? 바꿀 수 없는 그게 딱 거죠. 오면은 안창호 선생까지 합쳐지게 되는 거거든. 평양 사람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입장에서는, 예. 서북 지방 사람들의 그렇죠. 새로운 구심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남했던 사람들이 좀 바뀔 수 있는. 월남했던 사람들 그 지도자가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기독교의 뿌리도 평양이고, 그 다음에 그 독립운동의 뿌리도 우파 독립운동의 예. 뿌리도 평양이고 예. 이런 것들이 이승만이가 이게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지가 기독교 뭘로 해보려고 그래도 평양 사람들한테 정통성에 밀리고. 그러니까 45년 해방되고 6.25 전쟁 있을 때 그 5년 동안 보면 자기 정적을 짓밟고 네, 그거만 그냥 자기 권력 잡으려고 그냥 혈안이 돼 있던. 네. 그런 감각에서는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탁월한 정치력을 가진 그거는. 자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뭐 그러니까 YS가 옛날에 그렇게 평가를 했잖아. 지가 젊었을 때 해방공간을 겪어봤는데 김구 선생은 너무 정치력이 없었다. 네. 순진하고. 그런 점에서는 이승만이 탁월한 정치인이다. 뭐 이렇게 자기 나름의 그 현대사 인물 평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책략이 뛰어난 우리가 그런 걸 정상배라 그러잖아요. 정상배. 그런 것을 평가를 한 거지. 그렇죠. 네. 근데 이건 너무 좀 속상한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그러네. 예전에 뭐 안창호 선생님 일찍 돌아가신 것도 안타깝고 예. 보통 많은 사람들이 김구 선생이 좀 해방공간에서 잘했으면 이것도 안타까운데 사실 이 조만식이 남쪽으로 못 내려온 뭐 이런 거 좀 아쉬움도 있고요. 예.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물산장려 운동이 꽤 활발하게 진행이 돼요. 예. 핵심은 뭐냐면 국산품 애용 운동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분이 이제 개신교 장로였기 때문에 예. 금주 단연 운동 같은 것들을 벌이면서 생활개혁. 근데 요거는 이제 약간 여담인데 뭐 술 담배를 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일제 시대 때 주초세가 일본 어떤 뭐 간접세라고 해야 되나? 거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너무 심각할 정도의 술, 담배에 의존하는 문화가 셌대요. 주초, 술하고 연초, 담배. 아, 네. 주초세. 네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힘드니까 네.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 기록 같은 거 살펴보면 그 이제 초가집 같은 데 가서 문 열어보면 빡빡한 그 너구리굴이라고 담배 있잖아요. 연기. 꽉 차 있고 아니면 막 길거리에 막 누워 자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도 극복하고 싶어했던 문화운동적인 아니 문화운동으로는 의미가 있는데 주초세라고 하면 지금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 네, 국민들이 서민들이 답답해갖고 술 먹고 담배 피는데 예. 그 세금 소주값 잔뜩 올려놓고 그거 담배값 잔뜩 올려놓고 그리고 답답하게 하니까 또 그걸 더 먹게 되고 뭐 근데 이렇게 더 답답하니까 더 먹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거로 뭐 몇 조씩을 걷어내고 그러니까요. 네. 똑같은 상황이네. 네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익환 목사님 그 어머니께서 이제 생존해 계실 때 예. 이 주초세 지금 이제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 이제 문익환 목사 어머니께서는 네. 기독교 아니에요 그때. 네. 그리고 이제 만주에서 그 용정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3.1 운동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더라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술 담배를 하지 말자. 그런데 왜 술 담배를 하지 말자 그러냐면 나라까지 빼앗긴 민족이 네. 3.1 운동도 실패했는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냐. 나라를 찾을 때까지 술 담배 하지 말자. 라고 하는 운동이 바닥에 깔려서 같이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아하, 맞아요. 예. 그러니까 왜 유럽이나 예. 그 저기 서구에서는 술
다 마시거든요. 근데 이제 절제하라라는 거죠. 술을 많이 마시지 않고 취하지 않고인데 우리나라 같은 사실은 개신교가 민족운동사랑 같이 시작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어떤 그런 게 있죠. 근데 문제 뭐냐면 이게 이제 민족운동을 하는 차원에서 내가 술, 담배도 안 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어느 시점부터 한국교회가 그런 책임은 술, 담배 하지 마라. 네, 책임에 대한 의식이나 우리가 왜 안 했는지에 대한 목적을 까먹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술, 담배 하지 말아라는. 개신교에서 술, 담배 안 한 게 시작이 이때라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이에요. 우리나라의 전통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정치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면서 술, 담배만 하지 말아라는 이상한 불문율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러면서도 또 실제 뒤에 다 하고. 또 이상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술, 담배 안 하면서 이상한 짓 하는. 네. 그러니까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 네. 아니, 그리고 그분들이 막 술, 담배를 막 해요. 예. 아, 그래요? 목사님들도? 아, 그러니까 내놓고는 못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뒤에 가서 애인이랑 하고. 있을 때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보면. 아니 그래서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이 뭐 애인이 있다 이런 구설수에 오르는 분들 있잖아요. 해외 선교를 자주 가세요. 해외 선교 해방 공간을 위해서. 해방 공간을 위해서 자주 해외 선교를 가는 분들이 계셔. 그 의심의 눈초로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 그 감리교 교단에서 감리교가 왜 구역별로 돼가지고 천주교 비슷하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 감독제여서. 감독제여서 그 감독 산하에 전 어떤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총회 같은 게 있었나 봐. 그래갖고 이제 인천에 한 큰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 교회가. 그 근처에서 이제 그 숙소를 잡아놓고 이제 그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대회를 하는 건데 옛날에는 왜 여관에 들어가면은 그 주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포르노 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비디오 시절에. 목사님들이 밤새도록 어떻게 그 비디오를 틀어달라고 포르노를 틀어달라고 했는지 여관 주인 아저씨가 내 교회 안 다닌다고 저 맨날 포르노라고. 아니, 그러고 뭐냐면 이렇게 총회장 같은 거 시즌되면 뽑고 임기 1년이잖아요. 임기 1년이어서 사실은 그 교단 전체 총회장이 뭔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 완전 명예직이거든요. 그거 되면 제가 물어봤어요. 되면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럼 그 돈 누가 내겠어? 그 교회 헌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그 자기 명예 내가 어디 뭐 교단 총회장이었다. 이걸 얻으려고 교회 그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뭐 매덕 다 쓰는 거구나. 뭐 10매덕 이렇게 막 써요. 네, 그리고 교회 헌금으로. 네. 그리고 그다음에 된 다음에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총회장이니까 또 이제 기금 운영이라 이렇게 사업 운영을 해야 되니까 또 돈을 막 써요.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교회 헌금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부패의 정도가 제가 술 담배 하다 어떻게 갑자기 얘기 일로 왔는데 하나하나가 상상을 그러니까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하고 정서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비슷하잖아 하는 짓이. 그러니까.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를 얻게 되면 최대한 빼먹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빼먹고. 그리고 보면 이 교회 재직자라고 하거든요. 행사가 많아요. 근데 전 되게 희한한 게 이 행사가 다 평일 낮에 있어요. 그럼 평일 낮에 우리 같은 일반 직장인들은 시간을 못 내잖아요. 조금 일단 연배가 있고 두 번째 뭐냐? 돈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행사를 가만히 보면 이게 보면 거의 다 관광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무슨 하나님의 성에 수련회지만 실제 코스를 보면 절반 이상이 다 관광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 까발리는 카페 팟캐스트 한번 해야겠다. 참. 그러니까 제가 집 산 건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세 아니에요? 집 샀어요? 아,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만연된 문제여서 그러니까. 본인들은 문제의식도 못 느끼고, 그렇죠. 근데 뭐 여자 문제로 들어가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엄청나게 문제 있다가 그 주일날 가서 회개됐다고 땡친다는 거 아니에요. 반까지 딱 하고 나오고 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쫙 했다가 주일날 가서 회개하고 또 이제 교회 교리상 로마서 13장이라고 이정자에게 충성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의 종이다. 그 제일 웃긴 게 그 교회 가면 제일 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뭐냐면 종님이란 말이 있어요. 종님. 주님의 종님.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종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이거 똑같다. 새누리민주당. 그래 민주새누리당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종님이 어디 있어? 종이면 종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쌓아오다니까. 그리고 아까 목사님들 술 마신다고 얘기했지만 흥분하지 마. 교육이 나오니까 너무 흥분해. 저는 살짝 하고 넘어가려는데 갑자기 얘기를. 너무 심각해요. 왜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이 전혀 차별도 없고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술 안 마시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저보러
차라리 안 마시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그래도 안 마시려는데 꼭 저한테 뭐라 그러잖아. 야, 나 집사야. 나 안수 집사야. 나 장로야. 마셔. 뭐 이렇게 하고. 나도 마시는데 왜 네가 안 마셔 이런 취지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이제 술자리가 깊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올지 알죠. 뭐 연예인이 뭐 이렇게 바람핀 이걸로 그거로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한다니까. 뭐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흥분하는 그 취지죠. 명준 스님이 하는 그 단골 워딩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제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들이고 부처님을 제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스님들이고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이 스님이다. 아하. 이 얘기를 꼭 하면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으면. 참 가슴 아픈 얘기도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 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 우리 친구가 생선향기를 같은 걸 재밌게 들었나 보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종교 전문가는 이 친구도 이제 신부가 될까 하다가 교수가 된 건데요. 네, 독일에 계신 분요? 예. 네.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종교가 왜 이렇게 타락하느냐라는 걸 내가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천주교라고 해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내부도 거기도 이상한 사람들 썩은 사람도 엄청 많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문교현 신부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생선향기 할 때 참 그래도 불교는 희망이라도 있다고 씹는 사람이라도 있습니다. 천주교는 없다는 거 이거 또 똑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그랬거든. 야, 그래도 천주교는 좀 낫지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한숨을 이렇게 푹 쉬더니 야, 판사, 검사, 변호사는 법 안 어겨? 한 번도 안 어겨? 그래서 아니지. 오히려 더 잘 교묘하게 어기는 놈들이 많으니까 똑같아. 왜? 너무 맞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예.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해? 그러더니 그러더라고. 종교라는 거 하는 것이 어느 종교든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세계적인 종교가 된지 생각해 보래. 그건 로마의 권력과 제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러네. 인도에서 불교가 쫓겨나고 힌두교가 왜 인도를 장악했는지 생각해 보래요. 국타 왕조에. 그건 왕이 그걸 힌두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지. 조로아스터교가 페르시아가 세계 제국일 때 그렇게 세계 종교로 가다가 왜 지금 없어졌냐. 이란이 맛이 갔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조라스토교는 3,000명인가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역사와 정치 권력의 역사하고 뗄 수가 없는 거다. 정치 권력의 역사와 정비례한다. 너무 마음 아픈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에서 생긴 불만을 종교가 해소해주는 역할을 해야지만 양자 간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가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것이 너는 기본적으로 나쁜 놈이다라는 걸 전제를 해놓고 종교가 그렇잖아요. 원죄가 있다. 이렇게 해놓고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기는 거는 야 네가 얼마나 깨끗한 놈이라서 정치 권력자를 욕해. 이런 얘기가 은연중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10대 때 이제 막 이제 신앙심 생활에 올라가는데 맨날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게 좋아서 신앙심 올라가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진짜로 성경을 읽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내가 당장 삶을 못 살더라도 솔직히 너무 멋있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대로 노력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진지하게 접근하니까 점점 이제 배제가 되는 거예요. 따가 되는 거야? 네. 너 이거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려고 하니까 왕따가 되는 거야. 제가 무슨 소리까지 들었냐면 선교단체에서 너 조용히 해. 여기서 네 마음을 뭘 갖던 너는 여기서 조용히 해. 간사가 저한테 잊지 못하는 경험이에요. 아니 그건 지난 국감 때 멋진 말 있잖아요. 이은재 의원이 조영교육감한테 닥치세요. 아니 사퇴하세요. 그러니까 손혜원이 닥치세요. 또 했어요 이번에 닥치세요 한번? 또 하셨어요? 아니 그게 돌아 계속. 연결해서 정봉주 김문수 패러디처럼 그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고. 정치가 혼란스러울 때. 근데 그래도 우리가 정치가 혼란스러울 때 진짜 그 불효령을 내릴 수 있는 게 아주 깨끗한 종교 지도자들이 할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김수환 추기경이 그렇게 존경을 받는 게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한테만 말씀을 하신 분 아니에요. 다른 분들 다 입 닫고 있을 때 문인칸 목사님 이렇게 추앙받는 게 그 박정희 대통령 서슬 벌을 때 부딪히면서 계속 감옥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족보를 얘기해 주더라고. 왜 김수환 추기경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었고 기본적으로 보수지만 지금 추기경 두 분은 왜 그 모양이냐. 그걸 왜 그랬는지 물어봤더니 원래 한국 소위 주교단, 천주교를 지배하는 주교단의 주류는 이탈리아 유학을 해야 된대. 로마 유학을. 그것도? 그게 이제 소위 정통 카톨릭이잖아. 그게 보수잖아. 그러니까 지금 교황이 왜 딴 데서 왜 상당히 진보적인 이유가 아르헨티나. 그 앞 교황은 또 거의 꼴통이었잖아요. 프라다 구두 신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 유학한 사람이 원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유일하게 우리나라 모든 주교 중에 거의 유일하게 독일 유학파래요. 이탈리아파가 그래서 원래 이탈리아가 잡는 거래. 야, 그거 골 때리더라고. 그것도 진짜 골 때리더라고. 예. 그분하고 이 가톨릭 얘기하면 재밌겠다. 출장을 해가지고. 진짜 재밌겠다. 예. 아니 제가 이번 주에 친구를 만났는데 10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걔가 목사예요. 목사인데 저를 잡고 용환아 다 좋은데 페북은 하지 마. 그래서 네가 한국 교회를 적으로 돌리면 너만 힘들어. 하면서 걔는 걔 나름대로 진짜 저 중학교 때 동창이 너무나 진지하게 너를 지지해. 너를 좋아하는데 조금만 말의 표현을 낮추고 그리고 가급적인 페북을 하지 말고 그럴 땐 딱 그래요. 나 이미 정봉주 라인 탔어. 신경 쓰지 마. 그게 더 망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니 그게 망하는 길로 갔으니까 너 신경 쓰지 마.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방송비로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뭐 이렇게 도사님처럼 이렇게 거친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저한테 진짜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막 페이스북 메시지 와요. 제가 이렇게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 지지합니다. 당신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는데 제가 부탁인 건 그 교회에서 대놓고 들이받을 필요는 없고 그냥 저를 불러서 역사 강의 같은 거 이제 학생들한테 무난하게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종교 얘기로 너무 갔어. 이 얘기가 그렇구나. 그래서 광고를 꼭 듣고 가야 돼요. 뜻하지 않은 대로 너무 가서 당황스럽고요. 조만식 선생 얘기 가다가. 괜히. 아니, 근데 꼭 해야 될 얘기야. 맞아요. 나쁜 얘기 아니라고. 정말 좋은 얘기예요. 정말 좋은 얘기. 금주단연으로 갑자기 가다가.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민족주의 진영의 실력 양성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애국개몽 운동하면서 학교 세우고 뭐 회사 세우고 이런 노력을 하다가 이제 이때쯤 되면 사회주의자들이 또 나오고 하니까 사회주의자들과 경쟁도 해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 이 식민지 시기를 어떻게 버틸 것이냐. 장기 투쟁의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실력 양성 운동으로 물산장려 운동도 했고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나 한글 보급 운동 같은 것들을 계속 했어요. 이게 약간 우파 민족주의 운동의 계보인 거죠? 그냥 민족주의가 우파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민족주의가 우파고 이제 요때 러시아 혁명 그 영향으로 인해서 사회주의 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시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내외. 나도 역사 선생 할까 그냥. 그렇죠. 말 나온 김에 그냥. 아니 진짜. 기본 가락구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일단 쫙 푸는 게 있잖아. 원래도 이게 있었는데 한국사를 영어로 강의하는 거야. Let's study Korean history. 딱 그러면서. 스티브 점. 그리고 그 중간중간 이제 토익 기출 문제까지 얘기해주면서. 그리고 전국고를 제가 하면 되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근데 이제 바로 비판. 아까 방금 얘기 너무 잘해주셨는데, 사회주의자들이 막 비판해요. 왜냐면, 이게, 민족 자본이란 개념이 사실 모호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뭐 2만 달러, 3만 달러가 되고 뭐 삼성 일가가 잘 산다고 해서 내가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앞에 사실은 좀 취약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하니까 수요가 뭐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뭐냐면 그 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모찌. 그러니까 요즘은 찹쌀떡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일본에서 들어온 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줄을 쫙 서가지고 그 모찌를 사 먹으려고 막 하면서 이 시루떡 같은 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시루떡을 먹어. 네, 같이 이 문화가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니까 그나마 이때 있었던 우리나라 민족 기업이 뭐 평양 메리아스 공장, 평양 고무신 공장 이런 애들이 슬그머니 가격 올려버리는 거예요. 가격을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할 뿐이지 사실은 일본 제국주의와 일정 정도 연관관계 속에 있는 자본이 이렇게 뭐 우리 민족 독립운동을 위한다든지 민족이 뭘 위한다든지 이런 걸 안 하고 있었던데 아닌가요? 그렇죠. 김성수, 김현수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당연히 여기서 장사를 하려면 일본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고 다 나중에 이제 친일파로 전락하는 사람들이긴 해요. 근데 그 전에 민족이냐 반민족이냐를 떠나서 그게 아니라 자본의 논리를 지금 이제 민족운동가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 전까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민족 자본을 성장시키면 된다고 했는데 자본가들이 가만히 보니까 수요가 올라가네 하면서 슬그머니 물가를 올려버리는 거죠. 마치 단가를. 옛날에 외환위기 전에 라면값이 250원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어렵으니까 좀 인내해달라고 하면서 그때 500원인가를 올렸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대학교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라면값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의 배신이라는 거를 자본의 배신. 민족주의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사회주의자들한테도 엄청난 비판을 받아요. 사회주의자들이 너네는 민족 안에 있는 민족 모순을 모른다. 그러니까 민족 안에 있는 계급 모순을 모른다. 라면서 엄청 비판을 하는 거죠. 이게 이른바 이제 그때 당시에 PD지. 그렇죠. 여기도 NLPD 논쟁이. 따라갈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비판은 다 올바른 비판이었고 그래서 이 운동이 계속 이어가지 못했고요. 예. 근데 이게 하나 되게 큰 의미는 제가 아는 교수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민주운동사에서 가장 막강하고 큰 유산이 물산장려 운동이다. 왜냐하면 이게 국산품 애용 운동이란 전통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자국의 어떤 예. 자동차니 자국의 폰을 선호한다라든지 그렇죠. 금모으기 운동을 한다라든지. 내가 80년 후반 90년 초반에 미국 갔더니요. 다 소나타만 타고 다녀. 아, 미국에서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국산 자동차 이런 현대차 이런 거를 처음 초창기에 미국에 수출하고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심의 발로야. 또 그런 게 있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무조건 우리나라 거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요즘 조금 바뀌었다는데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국산품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사실 이민 초창기에 미국에 살고 이러시던 분들 중에 눈먼 애국심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집 떠나면은 고향 생각난다고 나가보면 다 애국자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맹목적인 애국심. 대통령이 무조건 다 잘하는 거고. 예. 그 대통령이 교민 초청 행사 같은 거 하면 한복 입고 와서 한번 울고 뭐 얻어먹고 와가지고 막 이제 현대차 사야 되고. 예.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더라고. 많아요. 그리고 많아. 정서적으로도 그때 이제 그 코털 가수 이장희 씨가 미국 가고 처음 예. 차린 게 라디오 코리아거든요. 네, LA에. 예. 근데 우리 이제 매형이 거기서 이제 무슨 건설 이런 걸 했는데 노동하는 사람들을 근로하는 사람들 멕시칸들 많이 쓰잖아요. 멕시칸들 그만두는 사유 중에 하나가 나 저 라디오 코리아 듣기 싫어서. 하루 왼쪽에 틀어놓으니까 일하면서. 이 자기 그 공부 생각하는 마음. 너무 웃긴다. 그 소리가 들려야지 뭔가 이게 움직이는 거야. 점심 먹을 때 그거 좀 끄라고 소화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또 딱딱딱 그러고 맨날 걔들 그러잖아요. 너네 눈이 그렇게 작은데 세상에 보이냐고. 하여튼 뭐. 라디오 코리아 듣고 소나타 타고. 또 그런 것도 이면이. 그럼요. 다 애국자예요, 다.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를 국내를 보더라도 예. 이제 국내에서 사실은 굉장히 국산품 애용 선호도가 높잖아요. 뭐 신토불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의 문화가 사실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걸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20년대 때 가장 큰 이슈였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공업화 얘기를 하려면 30년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이제 30년대 후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유는 왜냐? 일본이 대륙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니까. 네. 30년대 초반에는 만주를 먹었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30년대 후반으로 가면 중국과 전면전에 들어가니까, 중일 전쟁. 네,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공업지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죠. 근데 30년대 초반의 정책은 우가키 가지시기의 총독이 주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정책의 특징은 농공병진 정책. 그러니까 농사를 열심히 짓되 이제 공업도 발전시키자. 근데 이제 약간 말이 어려운데 뭐 일본해의 뇌호, 내화 뭐 이런 말인데 쉽게 말하면 동해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제국주의의 자급자족적인 블록 경제권. 예. 그래서 일본 본토는 정공업지대, 핵심 공업지대, 조선을 조공업지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좀 보조적인 보조. 역할. 네. 만주를 농업 원료지대. 그래서 이제 이건 시스템을 잘 구축했어 보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걔네 입장에서야 충분히 예.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호 분업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거를 이제 30년대 초반에 우가키 가지시기 총독이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걸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전력 공급 체계 확보, 토지 가격을 통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가장 큰 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공장법 회피. 예. 그러니까 이때 20년 되면 30년 되면 일본의 민주주의가 많이 진척이 되고 공장법이 많이 통과가 돼서 일본 노동자들에 대한 혜택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거를 우리나라에는 적용을 안 시킨다. 예. 그러니까 지금 뉴라이트 소위 역사를 얘기하는 자들이 예. 보면 정통 역사학자들이 아니고 예. 무슨 경제학 전공한 놈, 뭐 사회학 전공한 놈, 뭐 이상한 놈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역사학자들이 편협하고 그 사관이 왜곡돼 가지고 예. 현대사가 왜곡돼 있다라는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역사학자들 90%가 다 종북 좌파라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떳떳하게 그 주장을 해요. 예. 근데 그 주장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여기에만 봐도 지금 소위 일본을 정이라고 그러고 그게 정밀하다고 그럴 때 정자고 예. 조선은 조라고 그러고 이건 조악하다고 그럴 때 조자거든. 그러니까 좋은 건 거기서 다 하고 예. 이류 제품이나 뭐 이렇게 노동력을 많이 착취해야 되는 그런 거는 한국에서 조선에서 생산 이런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만 하나만 좀 들여다봤어도 그건 무식한 소리는 안 하는 거 아니야. 어? 우리 조선을 보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악할 조자네. 네.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니까. 네. 그래서 한문에 예. 사법고시 보려면 한문 공부해야 돼요. 예.
아니 지금이라도 한문 공부하고 싶으면 사법고시 봐요. 아 요새는 안 해도 돼. 요새 안 해도 돼? 옛날에 해도 그렇지. 아니 저는 이제 전문 연구자가 되고 싶어서 다시 한번 손 놨다가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공장법도 바꿔가지고 일본 노동자들한테만 적용한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회과학의 특징이라는 게 전체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특징을 해서 그 특징 내에서 유효한 것들만 공식화시키는 게 사회과학의 특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회학이니 정치학이니 그런 사회과학 계열의 특징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박정희 시대를 발전국가론이라고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경제가 성장에 만들었다라는 게 박정희 시대 전체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 안에 있는 부분적인 박정희의 성장 요인만을 분석해서 메커니즘만 구성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민주주의 그다음에 그 인권 이런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에 사회복지제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는 게 그 사회 발전 정도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축 그 통계만 보고 박정희 시대가 경제 발전이 이뤘다는 둥 이뤘죠 일부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권이 침해당했으며 그렇죠. 민주주의가 억압당했으며 이걸 보게 되면 그 사회 18년 동안은 오히려 역행한 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렇죠. 원전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냥 보기에는 싸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저게 사고가 나면은 그거를 평생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사고는 둘째 지금 질질질질 새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노인네도 아니고. 세다. 네, 편협함이라는 단어로 자꾸 모는데 편협함이라는 잣대를 굳이 대면 사회과학적 분과가 편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걔네는 방법론 자체가 원래 미세하니까. 미세하게 가니까. 그리고 역사학적 방법론이라는 건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방법론을 쓰는 건데 편협성을 따지면 자기들이 편협한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왜 갑자기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할 말 없으니까 할 말 없고. 그다음에 놈들이 원래 친일을 정당화시키고 민족주의를 폄훼하려고 그러니까. 꼬투리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비슷해요. 북전력 공급 체계 확보, 보조금 지급, 그리고 금리 인하, 저금리 정책 같은 것들. 어쩜 지금 그렇게 똑같냐.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발전 방식이라는 게 상당히 유사해요. 그리고 요걸 또 그대로 배워갖고 5차 경제개발 계획 그 박정희 시절에 그대로 썼네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비슷해요 이게. 박정희의 의식의 뿌리가 일본에 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다 입증이 되는 거죠.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두드러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북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정책을 펼치는데 북한은 그걸 실패하더라고요. 사회 기간 산업망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면서 무리하게 공업화를 하니까 우겨지는 거고 우리는 이제 기반 시설이 만드니까 이제 산업화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방식 자체는 너무나 일제시대 때랑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게 이렇게 가다가 37년 이후에 전쟁이 시작되니까 이제 미남이 지로 총독이 들어오면서 더 세져요. 국가 총동원 이제 법이 제정이 되고 대륙 침략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아예 한반도 북부를 군수공업화 지대로 만들어버리자. 근데 이게 또 뉴라이트가 아주 삼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이렇게 군수공업시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아. 중화학공업을 그때부터 발전시켰다 이따위로 얘기하죠. 그렇죠. 전력도 확보하고 막. 그렇죠. 근데 이거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이 투자 방식이 다 이것도 진짜 똑같아요. 일본 재벌들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무려 그 당시 이제 일본 본국에 기반을 둔 회사의 공업 투자 비중이 74.1%.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구치 26.1%, 일산 8.9%, 동척 8.1%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다 일본 재벌 기업들이. 그리고 그나마 지금 한 25% 우리나라 거 같잖아요. 그거는 또 조선 식산은행 같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두고 있지만 일본인 소유주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이걸 다 제거하고 나면 이걸 순수 민족 자본이라 말하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일본과 타협한 애들인데 순수 민족 자본이 1.6% 정도. 아니 그럼 74.1%는 일본에서 들어온 직접 들어온 자본. 그리고 기존에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기존에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갖고 사업을 한 일본 자본. 그리고 우리 진짜 민족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2%도 채 안 되고. 근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따지면 이 소위 말하는 민족 자본을 이끌었던 리더들이 친일파냐 아니냐. 다 친일파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자본의 성격이라는 게 이런 특징을 띠죠. 그리고 재벌이 투자했다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이 책에단 다 못 썼는데 일본도 이렇게 가면서 다 재벌 중심 구조로 가더라고요. 대자본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대기업 위주의 시스템이 일본 사회 자체도 계속 만들어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민자 유치해서 그거 독점하게 해주고 걔네가 빨대 꽂고 빨아가는 거지 뭐 똑같은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도 전쟁기로 가면 갈수록 일본의 작은 기업들이 다 망해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철도 도로 항만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을 총독부가 지원해주고 임시 자금 조정법이라고 해서 부족한 차원에 또 이 총독부가 다 돈을 대줘요. 그리고 군수공업 육성을 위해서 중점 산업 금융 지원 같은 것들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제일 열받는 재벌을 투자하게끔 하고 또 재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계속 쓰네. 네. 똑같네 지금 이것도. 네, 너무 유사해. 그러니까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솔직히 말해서 저도 역사 학도지만 배울 때 재미없는 게 경제사잖아요. 그렇죠. 맨날 막 도표 나오고 내용 재미없는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뒤져보니까 재밌네. 이게 너무 의미가 있고 약간은 가리키는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지금보다도 지금이 이게 더 한심한 게 일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죠. 재벌을 키우고 재벌을 그다음에 또 도와주고 더 크게 도와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 걔들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 말고 걔들 입장에서는 명분이라도 있었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벌 기업 중심으로 했고 단단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재벌 키우는 게 경제를 키워서 그게 무슨 낙수 효과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 명분도 없는 거예요. 재벌의 연명을 위한. 재벌의 연명을 위한. 그다음에 망가진다고 하게 되면 4조 5조를 그냥 막 퍼주고. 그러니까. 그 일본 놈들은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빨대를 꽂은 거 아니에요. 예. 저 이 새끼들은 우리나라 우리 국민한테 꽂아가지고 이러니까. 꽂을 때도 소주하고 담배에다만 꽂아. 그다음 저거 교통범칙금. 그리고 저기 기업 손실 보니까 사죄라도 출연하라고 하니까 눈물을 흘려도 사죄 출연을 안 하고. 예. 사죄 출연하기 전에 이미 분사시켜갖고 다 빼먹었거든.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겨놓고. 아니 그런 재벌은 이 그냥 국가도 아닌 거야. 막 예를 들었고 우병우, 안종범, 그다음 또 차은택, 최순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너네가 왜 재벌을 돕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명분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이유. 최소한의 이유. 아니 이제 지난주서부터 이 삼성 노트7 때문에 삼성 무너지기 시작하죠. 현대차 무너지기 시작하지. 그 손실은 다 또 국민한테 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게 문제지 진짜. 이게 나라도 아니고 이게 무슨 조기 축구 회장들도 이렇게 운영을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현대사 하겠지만 박정희 때 꼭 얘기해야 되는 게 소유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그러니까 재벌을 키우면서 재벌들이 다 소유를 하고 하지만 재벌이나 경제정치에 문제가 생길 때 그 손실을 국가가 메꿔주면서 다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다 등쳐 먹으면 당하는 거고. 이렇게 말을 바꾸면 더 좋네. 소유의 재벌아. 그다음에 뭐죠? 손실의 사회. 손실의 서민화. 그게 더 낫다. 좀 나한테 배우세요 어디를. 배우기 전에 열심히. 그 대선 국면에서 좀 저기 정책 개발할 적에 쓰라고 해야 될 얘기네요. 그거 그렇게 하면 좋겠다. 소유의 재벌아 손실의 서민화. 네, 이거 들으시는. 이거는 정권 교체 슬로건인데. 하나만 더 좀 정정하자면 손실보다는 손해라는 말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손해가 낫겠다. 손실은 뭔가 일본 말 같아. 그러니까 손실은 법적으로는 적법한 행위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걸 손실이라 그러거든. 손해는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생기는 게 손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손해는 사기성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딱 봐도 손해가 더 쉬워요. 그게 괜찮다. 그러니까. 소유의 재벌아 손해의 서민화. 이거 어느 대권 후보 가져. 라임도 맞고 시오시오 돼서. 그럼요. 그리고 너네 새누리당 정책이 소유의 재벌아 손실의 손해의 서민 아니냐. 근데 우리는 소유의 서민아 손실의 재벌아로 하겠다. 괜찮다. 정치인들이 들어야 되는 이제까지 빨아갔어. 빨대도 빨아먹었어. 나 내뱉어야지 이제. 그러네. 쫙 빨대 겨드랑이 툭 쳐야 돼. 그러지 탁 토해버리지. 그리고 제일 이제 열받는 게 뭐냐면 이제 지금 보면 시스템을 다 만들어줬잖아요. 그다음 보면 인력 동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총독부가 그것도 해줘요. 강제 동원. 행정력과 강제력을 동원해서 알선, 강제동원인데 이게 조선 토건협회를 보면 거기서 동원했던 90만 명 정도 되는 사람 중에 212만 명 정도를 총독부가 알선했고 관제단체였던 근로보국대가 동원한 게 또한 90만 되니까 결국은 거의 절반 이상을 다 일본 총독부가 다 이렇게 지원해 준 거예요. 이거 갖고 지금 또 무슨 시비가 있냐면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알선을 통해서 자기가 선택해 갔다는 거예요. 알선 강제동원이 아니고. 근데 이때는 모든 과정이 다 정부가 알선이나 그러니까 알선이라는 이름을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위안부만이 아니라 징용 다 알선이에요. 그럼 어느 정부가 대놓고 강제 동원해서 이렇게 쭉 끌고 가겠어요. 전쟁 막바지 때 잠깐 있었던 거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알선은 강제 동원이 사회적 반감이 있을 수 있고 민족
그 독립운동이나 민족심을 고취시킬 수 있으니 말을 비틀어버린 거 아니야. 그렇죠. 똑같은 말이지. 4대강 사업을 이명박이 동창들이 다 해서 했잖아. 예. 그거를 이명박이가 나는 안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 예. 결국 지가 한 거잖아. 이것도 그렇잖아. 일본 정부가 위안부, 그다음에 뭐 공출, 징용 이런 걸 다 하면서 중간에 알선하는 역할만 했다는 거잖아요. 정부가 똑같은 거지. 그러면서 정부 책임이 없다. 소개업소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네. 알선해주는. 응? 그리고 그건 자발적으로 가서 할 거냐 말 거냐 하면 너 끌어왔다고. 이건 저거나 똑같은 거예요. 중앙선 넘었는데 교통법규 위반한 거 아니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임금을 또 이게 저임금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임금 통제령을 내렸고 지정 가격제, 공장 가격제 이런 것들을 막 진행을 해요. 그러면 임금이 안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이중 가격이라든지 암거래 시장이 그렇죠. 성행을 하거든요. 예. 그럼 이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안 하고 그냥 경제 판검사 회의, 경제 경찰을 만들어서 암거래 행위를 하는 사람들 다 잡아 족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도 사법부나 이제 경찰이 누구 편인가가 또 딱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까지 억압이 되면서 점점 생필품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껏 한 게 배급증이나 배급 통제 제도만 실시하는 거지 어떤 경제 구조에 조금이라도 어떤 좀 이렇게 개선을 위한 노력은 안 이게 하는 거죠. 핵심이네. 근데 하면 경제구조 개선해서 시스템을 갖추고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네. 예? 전혀 그거 안 한 거 아니야. 네. 지금 저는 분명히 이게 지금 일제 경제 정책을 신나게 떠든 건데 지금의 상황하고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죠. 예. 네. 참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분명히 오늘 식민지 근대화론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하는데 뭐냐면 일제 공업 유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가 이미 이것도 저쪽에서 통계로 공격을 하니까 저희도 다 통계로 연구를 해봤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뭐 연구자 이름 다 얘기하진 않겠지만 원래 그쪽 분들과 같이 연구하던 교수님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턴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가까웠던 동료가 그쪽 뉴라이트하고 같이 연구하던 분들이 네네 옛날부터 뉴라이트는 아니었으니까 그때 그냥 이렇게 경제사 연구회 뭐 이런 연구였는데 안병직 이영훈 그 라인들이 경제사 전공하는 사람들이니까 원래 네네네. 그 제자들이 거기서 연구하다가 제자도 있었고 동료도 있었고 대표적인 게 허수열 선생이에요. 그래서 허수열 선생이 이영훈 선생하고 선생이라고 말하기 싫다. 아무튼 친했는데 이제 자기도 통계사를 했는데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입장이 바뀌고 통계 데이터로 다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안 됐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허수열 선생이 쓴 책 제목 중에 가장 인상 있는 게 개발 없는 개발. 이게 논문집이긴 한데 개발을 했는데 실제로는 뭐 내용 없다. 뭐 이런 거를 다 통계사적 입증을 한 그런 것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보면 첫째 뭐냐 산업이 커진 건 맞아요. 근데 기술자는 대부분 다 일본으로부터 데려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전체 기술자의 89%가 다 일본에서 데려왔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37년 중일전쟁 전만 해도 공업 쪽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학교가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성공업학교 단 2개고 아예 공대는 없었어요. 더 짜증나는 게 학제 구성상 여기서 내가 배우고 난 더 위대한 공업도가 되겠다고 하고 일본에 유학을 가면 우리나라 교육제도하고 학력이 인정이 안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안 맞춰져서 진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조선에서 기술자들을 안 길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기술자를 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근대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방증되고 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 그거 입증되는 거죠. 원하지 않았다. 기술자가 없는 공업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옛날에 보면 한국 사회에서 소위 명문학교라는 게 다 농고예요, 농고. 여기는 농사지어서 쌀 수탈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치. 농고를 중요시했지. 옛날 농대 같은 거 있고. 맞아. 국회의원들도 이 호남 사람들 농고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더라고. 옛날 수원 농대라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서울 농대 전신이라서 서울대 수원 캠퍼스가 농대에 있었던 건데 그게 일제시대 이후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는 게 거기였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지. 아니, 진짜 우리 선배들, 그 국회의원 시절에 선배들 한 15년, 20년 선배들 보면 농고 출신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왜 그렇지? 해명이 되네. 농업사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농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양적으로 커졌다고 해서 질적으로 고도화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통계 지표로 보면 점점점 조선의 공업화가 커지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술자가 없고 다 일본에서 와서 일본 기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니라 딴 데 썼던 것 같은데 안 썼나? 근데 아무튼 뭐냐면 딱 그 해방이 된 다음에 2.8%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었던 일본인 2.8%
8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빠지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한 방에 급락해버려요. 네. 왜냐하면 그 공장이 있어도 그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기술자가 근대화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극명히 입증이 되네. 그러니까 근대화라는 건 질적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질적 성장이 없는 거죠. 이건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첫째는 그게 아니고요. 두 번째는 저렇게 애처로운 눈빛으로. 아니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거든요. 독일 그 BMW 벤츠 이 차들이 세계 최고의 차 아니에요. 네. 그게 2차 세계대전 때 탱크 만들던 회사들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럼 탱크 만들던 그 기술이 그대로 살아 있어 갖고 사람들에게 축적되어 있고 기술로 축적되어 있어서 자동차 만드는 거로 전화된 거거든. 그러면 산업이 이렇게 쭉 맥을 이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단절된 거 아니에요.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없었던 게 근대라고 주장하는 게 없는 걸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벤츠 타고 싶다. 일본 놈들은 차라리 미쯔비시 미쓰 이런 것들이 지배 구조가 좀 바뀌었지만 남아있잖아요. 다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이후에 전후에 일본 경제를 주도한 그 업체들이고. 그렇죠. 맞아요. 또 하나의 통계가 있어요.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일본이 건설했던 건 다 북쪽이에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한 80.7%가 북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의 공업화가 일단 기본 자산이 없었고 그나마 있었던 거를 45년 8월 기준으로 보면 공업 자산액이 한 4억 8천만 달러인데 한국 전쟁으로 요게 51년 8월 달이 되면 1억 1천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업 자원이 다 파괴가 됐다는 거죠. 그나마 남한에 있었던 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업화가 본격화되는 게 다 60년대 초반. 그렇죠. 충주 비료 공장, 호남 비료 공장.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냐는 거예요.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다시 시작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질이 나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하자면 미쯔비시 미쓰이 같은 회사는 이름은 남아있지만 그 지배하는 세력들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군정이 다 없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일제 때 삼양사가 지금도 삼양사고 똑같은 김씨 가문이 하는 거야. 시상이 똑같고. 그러니까 그 권력, 그러니까 독재 다시 결합해가지고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론 유지되는 거 봐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렇죠. 그것만 얘기하면 얼마나 열받아. 그것도 여전히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보다도 못한 거야.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 동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친일의 잔존 세력을 쳐냈으면 조선과 동아가 해방이 되면서 민족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그냥 놔두고 소유를.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놈들은 또 반공을 외치면서 미군장에 달라붙고 뭐 이런 역사가 그대로 또 녹아 있는 거지. 적산을 불어받고 뭐 이렇게 되면서. 에휴, 결국은 친일파 역사는 하다 보면 결국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친일파 청사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서양사 할 때 뭐 나폴레옹 얘기하듯이 오늘 우리가 극복했으면 이게 오늘 이렇게 심각한 무기의식으로 안 느껴지겠죠. 그냥 그렇죠. 재밌게 여러 상상을 하고 이럴 수 있고 우리가 보조제로 쓸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 이게 역사의 이야기가 보조제가 아니라 그냥 필수적인 현실이 돼버린 거죠. 뭐. 아니 아까 그 병참 기지화 하면서 재벌을 몰아줬잖아요. 박정희 시절에 와갖고 재벌을 몰아주고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서 1대 99의 사회를 만든 거 아니야 그때. 그렇죠. 그러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아니에요. 격차. 이거 해소할 길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거를 일본 놈들이 배운 것을 우리가 친일파 청산했으면 민족 자본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새로운 나라 형성을 할 때는 그렇게 가서 안 되고 함께 중산층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갔어야 된다. 그런데 박정희 자체가 친일파인데 걔들이 한 걸 그대로 배운 거지. 그러니까 살기가 우리가 참 힘들고 여러 가지 사회 현안들이 나를 옥죄는 것 같지는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책도 안 읽고 대충 살면서 개돼지 취급을 받는 건데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우리 심용환 선생을 생각하면서라도 좀 내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심용환이라는 사람은 내가 겪어볼 때 그냥 착한 마음으로 부유하지 않은 집에서 자라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자기 할 공부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학원 강사라고 하는 것도 한국적인 시스템에서 불가피했던 직업을 그냥 택해서 생계형으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 저 순진한 사람이 공부를 하면서 현실이 왜 이럴까에 대해서 선착을 해가다 보니까 자기 전공 분야에서 이거는 정말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교회를 바라봐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의 진짜 뜻이 뭔가를 자기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는 교회가 잘못됐구나. 이런 걸 그냥 스스로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근데 그 생각하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는 거거든. 맞아.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서 심용환 선생님 살다가 최강 변호사 만날 수 있어.
왜냐면 가갖고 나 무슨 이건 무슨 변론 의뢰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지만 이 양반이 살면서 나를 만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따로 살고 있었거든. 전화 받았을 때 무서웠어요. 그 느닷없이 와갖고 내가 빨리 내가 정봉주와 함께 자칭 종북 좌빨 세력이 되겠다. 뭐 얘기하면 왜 잘 얘기해 주다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생각해갖고 이게 양심적으로 살고 정의롭게 사는 게 이런 건 봤거든요. 우리가 운동권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 90% 이상이 다 저쪽으로 가. 하다 보면 없어져. 지금 내 나이 되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이번 우리 대학 때 학생 운동했던 선후배들 박근혜 찍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 네. 자기 자백을 해. 잘할 것 같아서 찍었다. 근데 비운동권이면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은 안 바뀌어. 아니 처음 봤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 심영원 선생님 처음 본 거야. 걔 이분처럼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 보면 아주 겁쟁이거든요. 아니, 너무 고마워. 지금 내가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아니 겁쟁이야. 그러니까 살짝 이쪽 그쪽으로 가 있는 보수 진영 분들도 양심적인 사람들이면 이 단박에 한국사 책 사고. 진가육 듣고 전국구 들으면서 듣다 보면 슬그머니 오는 거거든. 저는 제가 이렇게 약간 책이 처음에 확 팔리고 지금도 사실 역사 분야에서 이 힘든 때 잘 팔리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에 너무 잘 나가니까 하다가 뚝 약간 이렇게 꺾이니까 마음이 이렇게 좀 해서 누가 이제 막 이렇게 투덜투덜 됐는데 사실 제일 좀 아쉬운 건 책을 좀 정말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느끼고 왜냐면 방송으로 듣는 것보다 읽으면 자기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줄게. 우리 듣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만 그래도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방송 들으니까 책 필요 없다. 하는 분들은 책을 사서 친구분들에게 선물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만화만 봐도 다 이해를 해. 만화만 봐도. 우리 앵벌을 아주 진지하게 하네. 아니, 근데 진짜 뭐냐면 방송을 들으면 이 방송에서 변호사님하고 도사님의 이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니까. 나는 별로 없고요. 변호사. 아니야. 근데 듣느라고 너무 많은 감동을 받지만 자기 성찰의 시간은 잘 안 되는데 책을 읽으면 그 빈 공간 동안 자기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시니까 변화의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단박에 한국사 하나 딱 보면 한국사를 다 관통하니까. 그리고 현대사도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여기에 이제 역사도 있고 철학도 있고 정치도 있고 다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단박의 한국사를 근거로 한 또 새로운 구라의 세계. 진짜 역사 가짜 역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